저희 회사가 그 원격 진료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바람에 뭐 교도소에 있는 수감인이 진료를 하려면은 외부에 있는 병원 나왔어야 되고 나오게 되면은 항상 진료를 잘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간혹 또 이렇게 도주를 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생기니까는 결국 이제 안에서 병원 그 수감인이 꾀병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하는 기간에 또 병이 더 키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격 진료 다 하고 그다음 이번에 독도에도 저희 시스템 들어갔는데 독도에 경비대에 있는 그 경찰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신안군에 있는 각종 도서 백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료를 사실은 그 섬 안에서 배를 타고 나오지 않아도 진료가 되는 그런 환경이 이미 구축이 됐는데요. 그런데 금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이제 그 국회 통과되게 되면 이제는 개인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자기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직접 집에 있는 환자와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보고 수가가 매겨지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레퍼런스 기술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이것은 또 해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의 수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 알려져 있는 것 중에 보면은 미국에서 아이를 이렇게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하면 병원 진료비가 우리 돈으로 500만 원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3, 4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싸거든요. 물론 그 나머지 보험에서 처리하겠지만 그만큼 의료 지출비 우리가 훨씬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형수술이나 뭐 치과의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진료 후에 항상 진료 후에 뭔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비행기 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원격 진료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 환자가 왔다, 싱가포르에 환자가 왔다 하면은 그 지역의 거점 병원에다가 원격 진료 시스템 한 세트 갖다 놓게 되면 그 환자는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지 않고 그 지역으로 가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러면 한국에 있는 병원의 의사와 진료를 하는 거예요. 사후 케어가. 그런 식으로 발전되게 돼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의료의 발전들이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종합병원에 가보시면 엑스레이 필름이 다 없어졌습니다. 엑스레이 필름은 산업 공예였거든요. 우리가 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필름에, 알루미늄 판에 거기다가, 체화시키는,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수원 덩어리거든요. 그걸, 엑스레이 필름을 태우면 수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산업 공예인데, 지금 엑스레이 필름 다 없어졌어요. 그 전부 다가 컴퓨터, 팍스라고 하는 엑셀 필름 를 통해서 가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 다 수기로 진료 내용을 적고, 그 다음 처방을 다 적었는데, 이제 컴퓨터 다 처방하잖아요. 그 EMR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의료 정보 산업이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구가하고, 이미 외국에 나가는데, 근데 수출이 굉장히 손쉽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는, 그쪽 나라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자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맞춰 들어가려다 보니까 어렵고 또 한 가지가 그런 걸 쉽게 또 우리가 맞춘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자기 나라에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줄 것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쉽게 선정하지 못하는데 이게 업력이 길어지면 질수록 이거는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그런 어떤 사례가 많아지면 질수록 이거는 세계 시장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뭐 관심 있으면 진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인도나 태국 같은 경우에도 의료 관광을 통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강연 중에 교육 프로그램이랑 장학재단이랑 북에 도서 기증하신 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창업인가는 어떤 분 정도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면 세 가지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을 만족시킨다. 그 다음에 복지제도 잘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잘 줄 거다. 세 번째는 돈 벌면 재단 만들어서 사회 공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멍가게 만드는 사장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걸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셋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초심이라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존재가치라는 것은 사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식회사의 존재가치 그거잖아요. 사회 공헌하려고 만든 것은 주식회사 아닙니다. 근데 그 수익을 내고 그 다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직원을 또 고용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 창출과 수익만이 기업의 존재 가치겠느냐.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와 더불어 가야 되고 고객 없고 사회 없이 기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 기업 없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처음부터 눈을 떴던 거죠. 눈을 떴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따져보면 개인이 되든 기업이 되든 비용입니다. 높은 비용입니다. 아까 제가 십자가 네트워크를 말씀드렸는데 십자가 네트워크에 후배를 키운다는 것은 여러분 후배 만나서 후배한테 얻어먹어 본 적이 있나요? 후배 사귀는 것은 후배 키우는 거 다 내 돈 들어가요. 후배 만날수록 여러분 주머니 사정은 주머니의 지갑은 얇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별로 여러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멀리 내다본다면 그건 하셔야 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내다본다면은 그러니까는 기업의 그러니까 사회공헌 그러니까 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기업 모델의 기업이 오히려 훨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장수하는 기업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그냥 뭐 한 몇 년 하다가 요즘 벤처 기업들이 M&A 하는 것도 하나의 성공 모델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짝 몇 년 노력해가지고 좋은 모델 만들어서 그다음 좋은 기업에 팔고 현금 만들어서 좀 여유 좀 부리다가 그다음 또 새로운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모델을 잡았다고 하면 저는 사회공헌을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저는 이 기업을 조금만 더 길게 가고 싶었어요. 길게 가고 싶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회공헌을 더불어서 가는 기업 그렇게 가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델을 잡았는데요. 저는 뭐 후회한 적도 없고요. 사실 아까 장학재단 그게 한 20억 썼는데 20억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페라리 한 3억 하는 3억 4억 하는 페라리 한 두세 대 사가지고 색깔별로 이 차 몰았다 저 차 몰았다 띵까띵까 노는 것이 저한테 더 폼 잡고 더 재밌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걸 포기하고 좋은 아이를 키우는데 썼습니다. 그게 사회공헌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사회에 인재를 기부하고 있다라는 조현정 대표의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 혼자만을 위한 환경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자라는 것이 조현정 대표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CEO 특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